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칠판, 이게 칠판이거든요? 칠판이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집에서 녹음하거나 아니면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뭐 칠판을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수업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진행했듯이 학습지에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테니까 학습지를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잠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주 수업 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조선이 개항을 하고 세계에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개항을 하고 변화를 맞이했던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요 학습지 4쪽이거든요. 이 학습지 4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하고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5, 6, 7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EBS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5, 6, 7에 대해서는 EBS 강의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EBS 강의 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그 5, 6, 7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지난번에 선생님이 첫 강의를 했듯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3시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학습지 본 다음에 교과서 내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EBS 강의 진행을 할 거니까 EBS 교재 프린트해서 챙겨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5쪽, 6쪽, 7쪽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 뭐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데 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 2, 3 선생님이 얘기한 이 수업 이후에는 학습지 내용을 정리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EBS 강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과서와 학습지 반드시 다 챙겨 오셔야 되고요. 그때는 제발 이렇게 영상 말고 수업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에요, 4쪽.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사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제목에 보면 2-01 중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 해당하는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 선생님이 미리 표시를 해놨지만 개항 이후 조선의 뭐였기 때문에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간략하게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좀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1842년에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854년에 미국의 포함 회교에 굴복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개항은 언제냐?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겠죠. 지금 살펴보시면 76년에 조선이 개항을 했다라는 건 중국에 비해서는 30여 년, 일본에 비해서도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늦은 시기에 개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이 30년에 어떻게 보면 격차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것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년 전이면 2000년대인데, 그리고 30년 전이면 1990년대고, 선생님은 살아봐서 그게 어떤 변화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예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20년, 30년 전에 중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그때부터 변화해 나갔는지가 조선에게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모범이라기보다는 모범이라는 표현은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변화 양상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근대국가 수립운동 그리고 근대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 사람들도 중요시 여겼을 중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배울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배울 내용에 중국과 일본에서 근대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라고 질문이 나와 있죠. 이 질문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두 나라 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통점의 핵심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서구 열강의 뭐에 맞서는 과정에서 침략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결국 굴복하게 되었고 그 굴복 이후에 국가의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뭘 추진했다? 근대화를 추진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에는 근대화 운동을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왜 근대화 운동이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근대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근대화는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사실 책 한 권도 넘게 나올 분량이에요. 용어예요. 워낙에 어떻게 보면 논쟁거리도 상당히 많고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에서는 쉽게 이 당시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화. 서양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대화는 곧 이 당시에는 서구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지만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차이점은 오늘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미리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의 속도 그리고 지향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혁의 목표는 이거예요. 서구화. 서구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또는 그 서구화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이가 중국과 일본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양무운동을 진행했던 양무파 관료들과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유신지사라는 세력들이 처해 있던 모두 차이가 있다? 현실적 제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 개혁의 속도와 지향점 차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충분히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다뤄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아시아 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 2번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제약. 요 현실적인 제약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우리가 기억해두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둘 중에 누가 먼저 개항을 했을까요? 중국과 일본 중에. 여기 나오지만 대략 한 12년 정도 차이가 있죠. 중국이 먼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의 사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지만 1842년에 개항을 하지만 그 개항이 있은 직후부터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대략 한 20여 년 정도 후에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는데요. 그걸 여기 나오는 양무 운동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편전쟁, 즉 서양 세력의 침략에 딱 당해보니까 쟤네가 너무 세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내에서 여기 나오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 농민 반란이 거의 10여 년 넘게 진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편전쟁 이후에, 끝난 이후에 서양 세력들이 청조정을 도와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누가 훨씬 더 우수하구나. 서구의 군사력이 진짜 우수하구나. 우리가 당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해결 못했던 짐을 덜어주기도 했으니까. 자, 그 과정에서 특히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는 직접 목격한 거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되게 힘에 벅차 있었는데 서구 세력이 이걸 직접 도와주면서부터 쉽게 이 난을 진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목격한 고위 관료들 입장에선 우리도 변화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저들을 좀 모방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을 세운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 여기 나오는 양무운동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고요. 중체서용이라는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두 글자씩 끊으시면 돼요. 중국의 것을 몸체로 하되 서양의 것을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핵심은 경제적인 부강, 군사적인 자강이 목표죠.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군사 및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라는 것. 군사 및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는 것.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적인 침략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제력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이 중체소용 풀었으면 이거예요. 서양의 문물과 기술은 수용해. 근데 중국적인 제도랑 사상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수용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는 서양의 문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대신 제도와 사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몸체, 중국의 본체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즉, 이 중체 소용의 논리는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수용해서 중국적인 전통은 지켜나가자라는 겁니다. 즉, 서용은 중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전개를 보시면 그래서 무기 및 선박제조, 공장건설, 근대산업 육성, 유학생 파견 등 다채롭게 나오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전통을 아예 뒤바꾸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한계가 출현하죠. 한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요. 효율성이 상당히 낮았고 체제개혁 운동으로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즉 중국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을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개혁의 속도, 지향점의 차이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를 또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성격입니다. 우선 지방관료였어요. 무슨 얘기냐? 중앙에 힘 있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 당시에 양무운동에 관심이 없는 보수파였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무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은 지방에서 활동하던 관료였지 중앙에서 중앙의 고위관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무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개인사업적인 성격이 큽니다. 누구의? 즉 이 지방관료의. 지방관료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치적을 쌓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이 됐던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역적 편중도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양무운동에 동조하는 지방관료들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런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지역적 편중이 심각하고 지방관료들이 주도를 하죠. 지방관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각각의 지방관료들 간의 경쟁 구도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양무운동 당시 추진되었던 사업도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A라는 지역에서 함대를 키우는데 B라는 지역에서 비슷한 함대를 또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게 힘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세력 경쟁을 또 벌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체제개혁 전체, 그러니까 전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데까지는 못 가죠. 중앙에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한계를 갖고 진행되던 양무운동이 1861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 1894년에 끝이 납니다. 뭐의 패배로? 청일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을 추진하던 청이 또 다른 개혁운동을 추진하던 일본과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패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양무운동의 실패이자 일본이 추진했던 메이지 유신의 성공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메이지 유신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괄호 2번 말고 메이지 유신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제목에도 나오지만 서양의 정신까지 배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1868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정신까지 배우자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이는 제도와 사상까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의 양무운동이랑은 그 지점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배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경은 당연히 개항입니다. 개항 이후에 서구의 엄청난 강력한 힘을 맛본 사람들이 저기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자, 그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존왕양이, 그 다음에 왕정복고죠. 요건 단어 알아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돼요. 자, 용어로 오시면요. 여기 보면 존왕 그리고 양이가 있죠.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왕은 왕을 높이자라는 의미고 양이는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뜻인데요. 이거는 동양 사회에서 어느 시기에나 있었던 이야기예요.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러니까 각 시기에 어떤 위기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위기라는 건 이겁니다. 당시 일본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은 명목상의 왕인 천황이 아니라 실제 군사를 갖고 있던 막부였어요. 근데 이 막부가 누구한테 굴복한 걸까요? 개항하면서. 미국. 서양 세력에게 굴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능력한 막부를 타도하고 누구 중심으로 새롭게 가자? 천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가자. 그래서 뭘 물리치자? 오랑캐를 물리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즉, 요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정권을 잡고 있던 막부 세력을 물리치자. 기존의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막부가 막아내지 못했던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런 운동이 1854년에 개항을 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막부 무너뜨리고 우리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그리고 그 결과물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왕정복고죠.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 일본의 왕이니까 누굴까요? 천황이에요. 천황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군주제를 뭐한다? 부활시키자. 그 결과 일본에서 뭐가 폐지되고 막부가 폐지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죠. 수립하자는 주장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실제로 성공합니다. 막부 무너뜨리고 천황이 실제 권력을 잡게 해줘요. 그게 언제?
1868년입니다. 자, 그럼 요 존왕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존왕양이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왕정복고 운동을 한 건데, 그럼 왕을 존중하자라는 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그렇죠. 성공했죠. 왜냐? 막부체제를 무너뜨렸으니까. 자, 대신 기존에 있던 양이 주장 있죠. 이건 이 당시가 되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존왕양이 운동이 1850년대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략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존왕이라는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양이라는 목표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군사적인 힘을 기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이 존왕양이 세력들도 느꼈기 때문이에요. 서양 세력의 침략을 마주하면서 지금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힘을 길러야 되는데 서구 세력이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되게 세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이가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새롭게 세워진 정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천황을 세워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가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이 무너뜨리는 새로운 체제가 서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요. 자, 그럼 이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 왕정복고에 성공한 세력들은 중앙 세력일까요? 지방 세력일까요? 천황을 옹립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중앙 세력인 거죠. 여기서 무슨 운동가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양무운동가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보시면요. 개항 후 존왕양이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근데 왕정복고 정변이 일어나죠. 왕정복고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변란을 일으켜서 막부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인 천황 중심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알아둘 거. 주도한 세력들이 있겠죠. 막부, 원래 권력을 잡고 있던 막부 세력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죠. 주도했던 세력들은 중앙에 있던 세력들이 아니라 지방의 하급 무사 세력들입니다. 새로운 정치 권력,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새로운 정치 권력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죠. 자, 그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새롭게 집권한 천황의 이름이 메이지였기 때문에 이 메이지 시기에 있었던 변화, 새로운 변화라는 의미에서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체제가 이미 무너진 상황인 거잖아요. 막부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잡은 지방 하급 무사 세력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했는데 그것의 모델로 뭘 본 걸까요? 서양을 본 거죠. 서양.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내용들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공장도 짓고 철도도 건설하고 징병도 한다. 군사력을 기르고 경제력을 키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무사 중심의 신분제도 폐지, 기존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도 시행하죠. 이 징병제와 의무교육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근대적인 제도입니다. 서구적인 제도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건 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에 비해서 체제 개혁 성격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요 밑에 있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입니다. 이와쿠라라는 당시 새롭게 세워진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을 필두로 해서 당시 신정부의 거의 절반가량, 신정부에 참여했던 절반가량의 관료들이 사절단으로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원래 목표는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강요당했던 불평등 조약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건 사실 성공을 하진 못합니다. 대신 거의 1년 넘는 세월 동안 정부의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한 사람들이 서구문물 제도를 시찰합니다. 미국에 갔다가 유럽 전체를 돌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 유학생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새롭게 권력을 잡은 이 지방 하급 무사 세력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오는 중국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 보면 개혁의 속도, 지향점의 차이, 어디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을까요?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자, 근데 요거랑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의 비교를 하면, 근대화 운동을 비교를 하면 어떤 실수를 되게 많이 하냐면 단순히 이런 어떻게 보면 추진되었던 개혁의 방향이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였을까? 아니면 일본과 그 당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역량의 차이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좀 1차원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처해있던 현실적인 제약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양부운동 같은 경우는 지방 관료의 개인적 성격이, 개인 사업적 성격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보수파들이 중앙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편중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효율성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아예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개혁에서 군사개혁에 상당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중앙에서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과감한 개혁을 반대를 억누르면서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둘이 부딪혔던 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여기 나온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으로 양무운동과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 한번 격돌을 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승리한다? 양무운동이 패배하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하니까 청나라는 완전 멘붕에 빠지겠죠. 저 섬나라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털리다니, 동아시아의 제국이. 그러면서 청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뭐 해야 된다? 체제개혁을 통한 근대적 중국 건설을 목표로 해야 된다. 즉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우리도 제도, 즉 뭐를 바꾸자? 법을 바꾸자. 그래서 힘을 기르자.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메이지 유신을 기반으로 한 체제개혁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무슨 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서태후 세력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서태후 세력이 바로 중앙에서 힘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파 세력들입니다. 즉, 요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번에 이어서 시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거고 사실 조선에 아까 보면 여기 모델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모델의 핵심은 양무운동이냐 아니면 메이지 유신이냐였어요. 요걸 우리가 기억해두고 한국사를 접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외부로의 세력 확장, 외부로의 침략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정한론입니다. 어딜 정벌하자는 걸까요? 한반도예요, 한반도. 한반도, 즉 한반도에 있는 그 당시 왕조, 조선을 정복하자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천황이 다시 권력을 잡고 천황이 중심이 된 체제를 만든 다음에 주변국들과 대등한 외교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일본이. 근데 조선 입장에선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천황이라니 황제랑 비슷한 호칭인 거잖아요. 그걸 받아줄 수 없으니까 조선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침략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침략론 같은 경우는 이 정한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근대적인 개혁을 먼저 해야 돼. 외부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정한론을 주장했던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실제 정벌, 실제 전쟁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정한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거지 결국 언젠가는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가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당했던 걸,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당했잖아요. 일본 입장이라면. 미국한테 당하고 그 이후에 서양 세력들에게 불평등 조약을 막 강요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대로 다른 세력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침략적인 성격이 이미 녹아들어 있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다? 이 정한론에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거의 실제 현실이 요 운요 사건이죠.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근대적 개혁을,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강화도 조약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일본이 당한 거 고스란히 똑같이 한 겁니다. 이 운요 사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포함 외교의 사례이고요. 그 포함 외교에 결국엔 조선이 굴복을 한 거죠. 일본은 자기들이 당했던 걸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외에도 조선만 이렇게 침략했던 건 아니에요. 타이완을 침공을 하고요. 74년에. 이 74년에 타이완을 침공을 했을 때 중국이 여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조선을 어떻게 보면 침략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자기 내부에 있던 어떻게 보면 식민지였던 류큐 왕국이라는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있던 이 류큐 왕국도 강제로 합병하면서 자기들의 한 지역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뭐에 나선다라는 거? 침략에 나선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침략이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어디? 아시아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관계를 도모함에 있어서 이웃나라의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웃나라들은 지금 숨죽이면서 살고 있다. 청나라도 개혁이 늦어지고 있고 조선은 아예 문을 닫고 있고 걔네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 나오는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는 뭐 해야 된다? 사절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사절해서 저 나쁜 친구들을 우리가 정명해가지고 저 지역을 우리가 개화시켜줘야 된다 라는 논리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논리를 우리가 용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탈아 입구. 일본은 아시아를 탈출해서 구라파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 구라파가 유럽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부르던 호칭이거든요. 유럽을 한자식으로 차용을 한 거예요. 구라파. 아시아를 탈출하여 구라파로 들어가자는 의미로 근대화할 수 없는 주변 국가를 버리고 일본은 근대화를 더욱 추진하여 뭐의 일원이 돼야 된다? 서구 열강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서구 열강의 일원이 되려면 식민지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세력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 아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둘 건 그만큼 일본의 근대화에선 이 대외 침략이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결국엔 개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의 지식인들, 특히 개화파 지식인들 같은 경우 개화를 해야 된다, 개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런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일본 정치인들 그 당시에 되게 뛰어났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인물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인과관계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적을 하자면, 자, 봅시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시기가 엄청나게 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청 같은 경우는 1차 와편전쟁으로 위기를 겪고 난징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난징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양무운동으로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데까지 19년이 걸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유신을 추진하는데 14년이 걸려요. 요 시기가 생각보다 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개화라든지 새로운 서구의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부에서 엄청나게 큰 반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은 되게 쉽게 이 유신을 추진한 것처럼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지만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얘기는 못한 편이 있어요. 못한 면이.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둘의 충돌이 청일전쟁. 이 둘의 어떻게 보면 결말이 청일전쟁인데 이 청일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한반도와 만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청과 일본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새롭게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겠죠. 조선. 등장을 할 겁니다. 1976년에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조선도 개항을 딱 했을 때 이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더욱더 험악했다는 겁니다. 청과 일본보다. 청과 일본은 서구 열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제일 강력한 세력들을 침략을 당했다고 한다면 청과 일본은 조선은 그 침략을 당하는 청과 일본의 이중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청과 일본이라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2등 국가에게 또 간섭을 당하는 3등 국가의 처지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개항을 딱 했을 때. 그럼 그 당시 조선은 어떤 현실적 제약에 처해 있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EBS 강의를 통해서 강화도 조약부터 새로운 세력들의 등장, 그리고 기존 세력들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 집중을 해서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